제가 첫 과정에 특강을 맡게 돼서 영광인데, 저는 외대 석좌 교수로 있는 윤덕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대면을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도 나누면서 이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된 거를 참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 환경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하지 못했고 여러분도 경험하지 못했던 미중유의 사건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확대로 인해서 지금 참 우리 모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지금 3천만에 달하는 사람이 이 감염병에 감염되었고, 약 200만에 달하는 사람이 현재 사망한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도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10만 명, 7, 8만 명 단위의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국제 정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국제 질서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사실 이런 전염병들이 몇 번 있었죠. 가장 유명했던 게 유럽에서 발생했던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신심이, 당시에는 이제 봉건적인 중세 국가들이었죠. 종교가 굉장히 그 사람들의 삶에 지배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앙심이 강하던 분들은 이제 교회에 가서 어떤 신앙심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 결과 참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결국 그분들은 대부분 다 죽게 되었고, 그 대신에 자유분방한 세계관, 세계 어떤 관점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아서 르네상스라는 것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종교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계가 되고, 그 르네상스 이전에, 흑사병 이전의 예술은 전부 그 교회와 관련된 그런 성물들을 그리는 것이었다면,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예술이 나오게 되는 그런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자유주의 또 민주주의가 대두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그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을 자가격리도 시키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갖다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죠? 국가가 디지털 통제 수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위치, GPS를 가지고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태원에 갔다가 우연히 그 이태원의 그런 확산되는 상황 근처에서 머물렀던 일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빨리 그 검사를 받으라라는 통보가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국가가 여러분의 위치를 전부 추적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격리시키고 뭐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은 상당히 지금 바이러스가 만연돼 있는 반면에 이 동양권의 나라들, 중국은 지금 제로래죠, 발생률이. 한국, 일본 보면 사망률이나 발생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어떤 공공을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일정 부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동양적인 겸양의 정신이 있는 거죠. 반면에 유럽이나 서양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그런 시스템의 차이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세계는 국가의 어떤 통제를, 공공의 안녕과 전염병에 대한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체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제적인 어떤 디지털 전제주의 체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려하는 그런 학자군들도 있습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건 중동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개를 보면서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세상은 어떤 중무장한 항공모함이랄지 탱크가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와 드론이죠. 드론을 갖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 같이 주로 이러한 테러리스트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테러리스트를 공격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도 희생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동을 보시면 이거 완전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선 미국이 보이질 않습니다. 미국은 중동의 상황에서 이미 미군들이 대부분 다 철수를 해버렸죠. 그 대신에 예를 들어 리비아를 보면 리비아에 정부군이 있고 반정부군이 있고, 물론 가다피라는 독재 정권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를 둘러싸고 반정부군도 있고, 거기에 푸틴 대통령이 보낸 러시아군, 용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러시아군이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슬람권의 맹주를 꿈꾸는 에르도안이라는 터키 대통령이 보낸 터키 군대도 있습니다. 또 터키 군대를 겨냥해서 블란서 군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상황이 지금 흙탕물처럼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에너지 파라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석유라는 자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패권을 가진 미국은 이 석유의 흐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중동에 있어서 많은 전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걸프 전쟁들도 있었죠.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 바로 미국이 이제는 석유의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선 하나는 여러분이 아마 짐작을 하셨겠지만 셰일가스라는 새로운 자원이 나오면서 중동 석유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미국은 이제 자급자족이 가능한 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자체가 점점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에도 더 이상 석유를 쓰지 않은 하이브리드로부터 전기차, 수소차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이 피 터지게 싸우든 말든 그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처럼 크지 않게 됐다. 그것이 현재 중동의 이러한 엉망진창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파라다임 시프트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우리가 세계의 정세 속에서 느끼는 것이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한 3, 4년 전에 있었던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라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서민들이 그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데모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We are the 99%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가 발전하면 발수록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 가격은 많이 오르고 세계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중산층들과 서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만 잘 살고 99%는 점점 못 사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국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하나의 공통적 현상이고 그 결과로서 국내 정치적으로 다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진보가 잡았던 것은 보수가 되고 보수가 잡았던 건 진보가 되고. 그런 재미있는 것은 진보 정권은 진보적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보수 정부는 보수적 정책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들어서서 미국의 경제의 이 99%의 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요?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해서 또 그러한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계의 공통의 하나의 현상으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또 중산층의 붕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 세계 정세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보자라는 것이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사람은 미어 샤이머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공세적 현실주의자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현대 국제정치학자 3대 국제정치자의 한 분으로 꼽힐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한국과 폴란드다. 강대국에게 포위되어 있는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일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 환경,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지정학적인 그 환경이 얼마나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한 70여 년 동안 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역사의 공부를 한번 해보죠. 그런데 제가 그 지정학적인 위험성을 아주 피부로 와닿는 실감을 한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동해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독도 영해까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공군기가 떠서 이 경고 사격까지 하는 일까지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편대를 이뤄서 우리나라의 방공 식별구역을 무단 침범을 하고 영공까지 침범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이건 한국전쟁 이래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협력을 해서 한반도에 이런 군사력을 전개한 첫 번째 케이스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당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 그랬죠? 이제 더 이상 한미 연합연습 워게임, 이 프로보커티브한 워게임이라 그럴까요? 이 도발적인 전쟁 연습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이 사라진 한반도 주변 해공역이 된 거죠. 게다가 또 무슨 얘기를 했죠? 미국의 전략자산 이거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거 뭐 B-52나 B-2나 이런 폭격기들 한반도에 더 이상 나는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 공백이 생긴 틈을 바로 이 중국과 러시아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밌는 건 이때 바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아베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틈타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들어왔다.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그 위험성을 그대로 노출시켰는데 우리가 한번 역사 공부를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시면 바로 이런 건물이 보입니다. 덕수궁 뒤쪽에 있는 바로 중명전이라고 하는 고종 황제의 서재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난 곳입니다. 바로 거기 가면 이런 밀랍 인형이 있는데 저 가운데 있는 친구가 바로 안중근 이사가 사살한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대신들을 몰아놓고 을사능약을 지금 사인하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대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대신들 너희들 잘 들어라. 지난 10여 년 동안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한 날에도 얘기하라는 식으로 마구 윽박질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저 이토가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곱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저는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나라를 빼앗겼는데 우리 역사 교육을 받으면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이 외세가 특히 일본이 너무너무 악랄해서 나라를 빼앗겼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근대사 교육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없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라를 빼앗겼느냐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는지에 대한 교훈을, 와신상답이죠. 교훈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철저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지 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 토착외구라는 얘기를 듣게 돼서 참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저는 이 점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조선이 왜 망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 조선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 이분의 우유부단함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느닷없이 1894년인가요? 5년인가? 영국 함대가 우리 역사교육에서 배웠습니다. 검은도를 점령합니다. 우리 그냥 조그만 몇 줄로 나옵니다. 왜 영국군이 왜 우리나라 남단에 있는 검은도라는 섬을 점령을 했을까요? 그것이 굉장한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사건의 의미를 별로 잘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당시에 조선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외척 세력들이었죠. 민씨 일가, 우리 명성황후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세력이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는데 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죠. 일본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러시아에게 접근을 해서 특히 러시아에게 해군에게 극동함대에게 거문도를 조차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밀약을 맺었다라는 설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러시아가 원하는 건 부동항 아닙니까? 블라디보스톡은 깡깡 오는데 겨울에 부동항을 얻기 위한 것이 러시아의 염원이었는데 그것을 민씨 일가가 조선이 바로 이 러시아에게 그런 일을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영국 해군이 바로 이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뭐 참 있을 수 없는 천인공노한 일이죠. 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특히 일본 정부가 뒤에 있고 이 사무라이들이 와가지고 뭐 주권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더 벌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왕이 러시아 공관으로 망명을 가는 아관 파천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조선이 망하는 결정적인 전 이유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아관 파천, 러시아의 손으로 간 겁니다. 러시아한테. 만약 당시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었으면 고종 황제를 절대로 러시아 공관에는 모시고 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당시에 패권은 누가 갖고 있었죠? 영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시탐탐 영국의 패권을 노리는 대륙 세력이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100년 동안 The Great Game이라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러시아의 패권을 막기 위해서 이 해양 세력인 영국이 패권 국가로서 100년에 걸쳐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벌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부터 크림 전쟁, 중앙아시아, 뭐 아프가니스탄 쭉 러시아의 어떤 동진 속에서 남하해 오는 걸 막아왔는데 그 마지막 결정적인 결전터가 결국은 한반도가 됐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한반도를 원했던 거고 그 한반도가 러시아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영국의 상황이었는데 영국의 눈에 보니까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그 동맹 관계 속에서 영국이 제공하는 정보와 여러 가지 자산을 갖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역사를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 지난 근대만 하더라도 세 번에 걸친 전쟁이 있었습니다.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 세 번의 전쟁이 사실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죠? 러시아가 러일 전쟁, 한국 전쟁 김일성이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만 그 김일성을 북한에 보내서 군사력을 주고 전쟁을 준비시키고 작전 계획을 주고 했던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러시아 한반도의 남부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막기 위해서 미국은 앵글로색슨 해안 세력이 와서 또 막은 겁니다. 그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항상 한반도에서 격전을 벌여왔다. 이것을 우리의 지정학적인 그 악조건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냉전 2.0이라고 그러죠. 중국이 부상을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흔연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터가 또 한반도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올바른 상식 있는 외교 당국이라면 저는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지금 거대한 태풍이 우리한테 닥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바로 이 친구 때문이죠. 이 친구의 취미는 로켓 발사하기죠. 네, 뒤태를 보시면 로켓을 쏘고 있고요. 이렇게 뭐 로켓을 쏘는데 지난 2012년에 이제 정권으로 등장해서 지난 8년 가까이
거의 뭐 7, 80발이라는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18발밖에 쏘지를 않았는데 7, 80발을 쏘고 있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2017년 9월 달에 수소폭탄, 이 피너스라 그럴까요? 땅콩처럼 생긴 이것이 수소폭탄입니다. 6번째 핵실험을 바로 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고요. 이어서 2개월 후에 11월 달에 이 거대한 ICBM을 쏴서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핵 능력을 충분히 기술적으로 이제 다 거의 갖추게 된 셈이죠. 이걸 계기로 해서 김정은은 평화공세로 나옵니다. 평화공세로 나오죠. 그래서 미국에게 대해서 나 미국과 협상할 용이 있고 평창에 이제 대표단을 보낼 용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북한은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을까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안보리 상위부사국 5개 나라와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3나라가 있습니다. 이 3나라가 8나라가 핵 보유 국가인데 5개 아까 얘기한 안보리 상위부사국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핵 보유 국가입니다. 나머지 3나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묵인해 준 나라입니다. 핵을 가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제재가 뒤따르죠. 그런데 이 3나라는 핵을 갖더라도 제재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지만 제재가 계속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재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제재 없는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측면에서의 명실공히 핵 보유 국가가 되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담판을 해서 묵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의 담판을 앞두고 아주 외교적인 아주 ABC입니다. 정석을 다집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고요. 또 평양에서도 회담을 했죠. 시진핑 주석과도 또 이렇게 만나서 미중과 거의 지난 6년 가까이 시진핑 주석과 단 한 번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난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시진핑 주석이 버선발로 와가지고 결국 이 김정은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뭐 3차례 이상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배경을 갖고 포석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때 엄지척하는 모습인데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북한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들어가는 것처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생각은 우리가 핵을 다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ICBM도 갖고 있고 수소폭탄도 갖고 있는데 우리 지금 미국한테는 절대로 위협이 되지 않겠다. 즉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협상의 어떤 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대가로서 더 이상 ICBM 실험을 유예하겠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책임 있는 핵 보유 국가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핵무기나 핵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않겠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핵 테러리스트 손에 핵이 들어가서 뉴욕이 핵 공격을 받는 건데 그런 걸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절대 위협이 되지 않겠다. 그 대신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이 갖고 있는 일부 핵에 대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묵인해달라. 핵보유 국가로 인정해달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 마지막 결정장이 사실은 하노이였습니다. 영별이라는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에 모든 제재를 사실상 해제해주는 그런 쪽으로 협상의 구도가 짜여졌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기차를 타고 출발할 때부터 평양을 출발해서 사흘 나흘을 걸쳐서 하노이를 가는데 절대로 북한은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과를 발표하지 미리 전서부터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개선 장군처럼 출발할 때부터 뭐 우리 수령님께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면 2월 달에 작년 2월이었죠.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면 이제 뭐 북한은 완전히 제재가 해제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빵빠레를 울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빠이빠이 하고 회담장을 나가는 모습입니다. 왜? 너 아직 비핵화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오케이. 자, 영변만 해결하면 모든 제재를 해제해달라 그러는데 너 그러면 앞으로 진짜 비핵화할 수 있냐, 이러이러한 거 할 수 있냐, 신고할 수 있냐 그랬더니 전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제재만 해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빠이빠이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북한 김정은한테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됐죠. 수령은 무오류고 이미 인민들한테는 모두 선전을 했는데 성과 없이 하노이에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숙청을 당했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국제 제재가 있고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해서 중조 국경 지역도 차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직 지도부장서부터 자기 보디가드서부터 지금 다 처형하고 뭐 갈아버리고 지금 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거의 뭐 치과하듯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호시탐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미북 간의 정상회담 또 남북 간의 정상회담 역사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리얼리티 쇼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단 한 개의 핵도 미사일도 없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1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어내는 인프라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게 뭐였나 일장춘몽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은 또 미사일을 왕창 쏘기 시작했고요. 네, 이렇게 쏘고 있고 뭐 미사일 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잠수함 발사 뭐 이거 미사일까지 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트럼프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ICBM만 아니면 뭐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게 아니면 별로 개의치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에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핵탄두가 한 60개 정도 있을 거고요.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한 1000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왕왕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앞으로 김정은이가 새로운 길을 보여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대선 가도가 어찌 될지 잘 몰라서 지금 일단 추측하고 있는데 아마 미 대선 임박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군사적 도발을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ICBM을 쏠 거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이 협상의 힘을 지렛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참 그 와중에 이제 미국에 대한 분풀이를 못하니까 우리 개성에 있는 우리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여러분 개성공에 있는 연락사무소라는 것은 남북의 특수관계 속에서 보면 일종의 외국에 있는 우리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동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폭파시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일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거의 뭐 외교 단절이고 국교 단절이고 선전포고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내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남북 관계를 거의 전적으로 남북 관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교 안보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남북 관계만 잘 풀리면 뭐 다른 거는 다 개판을 쳐도 다른 국제 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에 이런 미사일이 날아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테마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데 바로 이 투키디데스라는 히랍의 장군인데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과거에 그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그리스의 어떤 패권을 가진 나라였는데 여기 아테네가 도시국가로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권을 도전하는 세력이 생겼을 때 결국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한 300여 년 동안 16차례에 걸친 그런 어떤 패권을 도전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12차례인가 13차례가 전쟁으로 귀결됐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올 정도로 바로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중국의 현재 신흥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부상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은 과거처럼 평화적 굴기, 화평 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 굴기, 민족의 중흥을 통해서 대국이 울뚝 쓰는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패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중국 주변의 지도입니다.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국제 정치 이론 중에 공세적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오펜시브 리얼리즘이죠. 현실주의 이론에 의하면 어떤 나라가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방어의 영역이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제국 일본을 보시죠. 일본은 과거에 뭐 조선이라는 곳을 그렇게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체 유신 이후에 힘이 커지니까 조선이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처럼 생겼다, 칼처럼 생겼다 그래서 여기는 위험하다. 이게 남이 손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합병을 시켜서 식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만주 지역, 이 만주는 이게 제국의 이익선인데 이것이 러시아 손에 들어가면 이게 제국의 안위가 위태로워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주를 자기가 먹죠. 만주국을 세우죠. 그리고 중국 대륙으로 진출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동남아 지역, 자원이 있는 이 동남아 지역까지 침공해 들어가면서 핵심 이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점점 제국의 영역이 넓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게 어떤 공세적 현실주의 속에서 보는 그런 팽창인데 지금 중국도 이와 같은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21세기에 대국, 소국, 핵심 이익 이런 얘기하는 나라는 아마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적 발상이죠. 제국주의의 그런 과거 시대의 그런 용어들입니다. 세력 균형. 그런데 한때 거의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은 굉장히 겸양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핵심 이익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익은 대만이나 티벳의 어떤 주권적인 영역,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핵심 이익이다라는 얘기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확대됩니다. 어느 날 조금 지나니까 남중국해가 있죠. 이 중국 밑에 있는 저 베트남과 필리핀과 이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저 광활한 바다가 남중국해가 거의 전부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니 몇 년 안 지나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게 아니라 핵심 이익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영해다. 영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 문제가 거기서 비롯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대만과 그 일본 사이에 있는 열도 사이에 있는 그 바다가 동중국해입니다. 그 동중국해는 거의 대부분을 갖다 방공 식별구역으로 선포를 해서 우리 이어도도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면 서해, 황해는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그냥 한국과 중국 사이의 중간선으로 잘 질서가 유지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어떤 상황인지. 자, 이거는 남중국해의 어떤 이 산호초에다가 중국이 군사기지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해를 주장하죠.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중국해에다 바로 이 방공 식별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통과하는 비행기들은 중국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황해 지역도 과거와 다른 지금 질서를 중국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간선이 있었죠. 물론 확정된 중간선은 아니었습니다만 두 나라가 일정 부분 존중하던 중간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124도 선이었습니다. 124도 선을 가지고 이제 서로의 그런 것을 분리해 왔는데 얼마 전서부터 중국은 125도선을 1도를 더 동쪽으로 중간선을 바꾼 것으로 통보를 하고 이 선 서쪽으로 한국 해군 함정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새로 주장한 중간선의 구역에 우리의 그런 방공식별구역이 EEZ고 이런 곳인데 여기에 부표를 설치를 합니다. 부표를 설치했는데 군사용 부표 같아요. 특히 잠수함 지나다는 것을 탐지하기 위한 소나를 단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동진하고 있다. 서해에
과거 같으면 이제 50대 50 정도 서해를 분할해 왔는데 중간선으로 최근에 이 중국이 주장하는 중간선에 따르면 거의 뭐 서해의 한 70% 이상이 중국 것으로 중국의 영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원벨트 원로드라는 1대1로를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게 저는 굉장히 지정학적인 그런 패권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정학 이론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맥킨더와 마한입니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유라시아 대륙. 이건 대륙국가들이 주로 시도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해양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마한이라는 지정학자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벨트 원로들은 유라시아 대륙도 관통하고 있고 해양길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두 가지 다 동시에 하겠다는 겁니다. 욕심쟁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패권을 겨냥한 그런 이거야말로 도전장 같은 그런 의미. 근데 이제 원벨트 원로드가 이게 과연 우리한테 좋은 일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자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봉우리로서 이 중국의 꿈에 우리 동참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바로 이러한 일도 일어났었고요. 바로 이 천안문 사건입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용감하게 우리 한 청년이 이제 탱크를 막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리고 이 자유의 여신상도 내서 자유 만세, 민주화 만세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탄압이 당합니다. 처절하게 탄압을 당하는데 당시에 중국에서는 조자양이라는 당 총석이는 학생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노선인 반면에 등소평 씨는 현실주의자로서 아직 우리가 민주화를 수용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거에 이 학생들을 갖다가 탱크로 진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그런 가슴 아팠던 우리 과거 역사입니다만 광주 민주화 운동이랄지 뭐 그런 상황에 군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진압을 하는 건데 뭐 옛날에 헝거리랄지 뭐 이런 사태도 그런 일이 체코 사태도 그랬었습니다만 요즘 이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외교 문서들이 이제 전문들이 공개가 됩니다. 특히 뭐 서방 대사관들이 북경에 있는 대사관들 전문들을 보면 한 10,000명 정도의 학생들, 시민들이 그 천안문에서 죽은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 전문 중에 참 재밌는 전문이 하나 있는데 그 영국 대사관 전문인데요. 이 전문에는 천안문 사건 직후에 등소평이가 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200명의 죽음으로 20년에 중국은 안정을 얻었다. 물론 200명의 죽음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그 당시의 상황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등소평의 예측은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거의 20년 동안 중국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고도 경제 성장을 하고요. 베이징 올림픽까지 중국은 거의 거침없는 길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딱 20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데이비드 샴보라 그래서 미국의 가장 저명한 중국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중국의 실패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중국이 이제 붕괴론까지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바로 중국이 처한 상황들 우리도 겪었습니다만 일정 부분 경제가 고도 성장하다가 우리 정치학 교과서를 보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점점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정치적인 참여,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다. 라면서 정치적 참여 욕구가 폭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화의 그런 요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옛날에는 계속 10% 막 15% 막 고도 성장할 때는 그런 불만들이 안 나오는데 이게 일정 부분 어느 수준에 가면 한 소득 수준 한 5,000불 중진국 수준까지 도달하면 이게 성장이 더 이상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불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지금 결국 중국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황 속에서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택한 것은 저는 놀랍게도 우리 70년대 말에 70년대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취한 길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것에 빠져 있었는데 이때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경제가 잘 발전되다가 뭐가 안 돼. 게다가 뭐 사람들은 아우성을 터. 이거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 민주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민주화를 안 하는 거죠. 그 대신 더 통제 수단을 강화하고 유신을 헌법을 만들고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하는 효율성을 위해서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전후에 우리가 중진국에 도달한 나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된 나라는 몇 나라 안 됩니다. 뭐 한국이 그 중에 한 사례죠. 근데 예외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들을 보면 민주화를 통해서 이걸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모택동 주석과 같은 길로 아주 강력한 독재 시스템을 지금 만들죠.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등소평 주석이 만든 등소평 씨가 만든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거. 그러니까 마오의 그런 전횡을 모택동 주석의 독재를 아주 적폐를 아주 절감을 했기 때문에 폐해를 이 등소평 씨는 중국 체제를 굉장히 말하자면 많이 제한적인 어떤 민주화를 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도부에 있어서의 집단 지도 체제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11명이 있으면 거의 비슷한 권한들을 주고 주석은 first among, 당 총서기는 first among equals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지 당 총서기가 모든 걸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하이방, 뭐 태자당, 그 다음에 무슨 공청당 이런 파벌 쪽의 사람들을 분배를 해서 정치구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7명으로 줄이고 전부 자기 측근들을 다 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21세기의 모택동 주석으로 다시 환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디지털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그 중국의 그런 디지털 감시 체제의 위력을 절감하게 되는데 중국을 가게 되면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전부 다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중국판 SNS가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중국판 SNS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전부 다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 댓글 달고 못 달고 하는 것들을 다 보면서 모임이 있으면 그 자리에 공안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가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중국에 한 3억 대 정도의 CCTV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HD CCTV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자랑하는 것이 얼굴 인식이죠. 우리 스마트폰 보면 요즘 얼굴 인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어디 움직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GPS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요. 또 중국은 전자페이가 있기 때문에 페이를 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과 누구를 만난지 모든 경로를 다 국가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는 이제 지난 천안문 사태 30년의 즈음에서 홍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산 혁명이죠. 그래서 800만에 달하는 홍콩 주민 중에 100만, 150만이 모였습니다. 이때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민주화의 움직임들이 강력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막고 있고 특히 위그르나 티벳과 같은 자치를 요구하는 곳에 있어서는 보다 강력하게 생태 정보까지 다 그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있고 정치 수용소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민주주의 없이 중국은 이 상황을 버티고자 하는 중국의 함정을 벗어나고자 하는데 거기에 지금 중국이 내세우는 것이 중국 제조 2025입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중국의 어떤 제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첨단 제품 이런 거 AI랄지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이 반도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세계적인 그런 국가로 우뚝 서겠다라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미국과의 테크 전쟁을 벌이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미중 간의 냉전 2.0을 사실상 아마 금년이 그 냉전 2.0의 원년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냉전 구도 속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쟁이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 플랫폼을 누가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G, AI 이런 것을 갖고 있는 하는 나라가 그 고속도로를 깔았는데 그 고속도로에 다니는 모든 자동차와 모든 규격과 이런 제품의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그런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누가 지금 선점하느냐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지금 중국이 앞서 나가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미국을 자극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 테크 전쟁을 일으키게 된 하나의 큰 배경이 됩니다. 사실 중국이 하나 착각한 것은 중국의 기업들의 물론 첨단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화웨이는 5G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고 양자 컴퓨터에서도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5G의 그런 통신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의 설계와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고 한국의 반도체를 사용해야 되고 일본의 부품 소재를 사용해야지만 5G의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G의 그 화웨이의 기술력은 세지만 그런 기술력을 갖기 위해서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마음대로 교역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 건데 중국은 외형은 크지만 그런 기초가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투기는 무지 멋있게 만들지만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만들지 못하는 상황들. 결국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중국의 어떤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약점을 미국이 파고들어서 화웨이의 중국의 기업들을 세계의 경제 사슬로부터 퇴출시키는 디커플링이라는 것을 씁니다만 그런 쪽으로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1대1로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한테 결국 이 새로운 냉전이 우리한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뭐 균형을 취해야 된다, 뭐 중견국 외교, 아무 편도 아닌 나라들끼리의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아무 편도 안 되는 나라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걸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어떤 또 학자분들은 뭐 특히 이제 진보적인 뭐 이런 자주파의 어떤 학자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미 동맹을 해소하고 우리 다시 남북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들고 이 지역의 안전은 다자 안보 체제로 만들자. 그 얘기는 뭐 동맹 대신에 이제 중국 주도의 질서를 받아들이자 뭐 이런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부의 주류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50년에 쓰던 애치슨 라인을 기억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애치슨 라인을 통해서 벗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한미동맹을 해소하게 됐을 때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의 주도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는 거 과연 그게 좋은 일인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70여 년 동안의 기간, 한국전쟁 이후에 70여 년 동안의 기간은 아주 예외적인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 무시무시했던 지정학적 환경을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전부 한반도에 야심을 갖고 지배하는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의 항상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사대를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전쟁이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70년 동안은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를 우리 잊고 살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뭘 했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했습니다. 동맹이라는 게 있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주도한 세계 경제 질서, 자유무역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단군 이래의 최대의 번영을 구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틀을 우리가 다시 버리고, 그러면 중국이 만드는 새로운 시대로 가자. 글쎄요, 우리가 뭐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물리적으로. 그러나 과연 그런 날이 올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5개 기업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애플입니다. 근데 이 5개 기업은 과거에는 미국의 시가총액 5개라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뭐 보잉서부터 GM서부터 GE서부터 포드서부터 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한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물건을 만들긴 하죠. 그러나 이 기업들은 창의력을 갖고
글로벌 사슬을 가지고 부를 창출하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은 500불짜리의 애플 스마트폰을 수출을 하죠. 그럼 뒤에 보시면 이것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폭스콘이라는 대만계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서 중국 근로자들이 만드는 것이 애플 아이폰입니다. 근데 이 아이폰에 500불 중국 수출품, 중국 무역 속에 포함되는 이 500불 중에 실질적으로 중국이 얻는 이익은 얼마일까요? 바로 그 근로자들이 받는 노임입니다. 6불 75센트입니다. 반대로 이 애플의 이런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부품 값은 약 한 150불 정도 된다 그럽니다. 아마 많은 부분 한국 기업들, 삼성, LG가 가져가겠죠. 뭐 일본 기업, 독일 기업, 대만 기업들이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포션, 거의 340불에 달하는 포션은 누가 갖느냐? 바로 애플이 갖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을 어떻게 볼 거냐? 바로 이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사슬 속에서 한번 보죠. 미국은 제조업이 거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학, 미국 사람들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체코 사람들한테 시킵니다. 체코 사람 잘하죠. 자, 소프트웨어 누가 잘 만듭니까? 뭄바이, 인도 사람들 값싸게 잘 만듭니다. 뭄바이 사람들 시킵니다. 아웃소싱 합니다. 누가 제일 디자인을 잘할까요? 디자인은 밀라노 사람들, 밀라노한테 아웃소싱해서 맡깁니다. 그럼 누가 물건을 값싸게 잘 만들어냅니까?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의 굴뚝 공장들 전부 옮겨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다 우리가 부자가 된 겁니다. 중국도 컸고 한국도 컸고 다 컸지만 누가 현재 그 정점에 있느냐? 여전히 전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일생이 과연 한 20년 정도, 20, 30년 남았겠지만 제가 살아있는 이 동안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물론 경제에 있어서 GDP에 있어서 중국이 좀 앞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력의 총량을 가지고 따졌을 때는 미국이 훨씬 더 기술이나 여러 가지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잠재력과 여전히 젊다, 미국은. 특히 인구 패러다임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총 인구의 변화라는 왼쪽 편을 보십시다. 맨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거의 14억 정도 되는 인구가 됐다가 2050년이 되면 12억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노령화가 심화되고 인구 구조가 노령화되는 사회죠. 굉장히 하여튼 인구가 시들시들해진다. 소자화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 뺏겼기 때문에. 자, 반면에 한국은 5천만에서 4,200만까지 떨어지고요. 일본은 뭐 거의 1억 2천만에서 9,500만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빨간색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빨간색 그래프가 미국입니다. 4억 3,900만까지, 그러니까 거의 1억 4천만 정도가 늘어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인구, 많은 부분의 인구가 누구겠느냐? 동아시아의 가장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중에 대부분 또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장래에 걸쳐서 생각했을 때 미국의 어떤 전망이 훨씬 더 중국보다 밝을 수 있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기에 동아시아에 개입을 시켜놔야지 우리가 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의 지역에 있어서의 이익은, 미국의 하나의 원칙은 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한 나라가 등장하지 않게 하는 게 미국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패권 국가가 등장을 막는 거죠. 유럽에서 패권 국가가 등장을 막는 거고, 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가 등장하는 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걸쳐서 일본의 등장을 막았고, 러시아의 등장을 막았고, 이제 중국의 등장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냉전 2.0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우리도 이 지역에 패권 국가가 등장할 때, 신흥 강국이 등장할 때 예외 없이 우리가 전쟁을 겪었고 나라가 망하고 그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정적인 균형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역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동맹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매달리고 우리만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감이 있는 동맹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그런 공헌할 수 있는 동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뭐 우리가 원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미중 간의 대결이 우리한테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굉장한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주요 산업들이, 주력 산업들이 전부 경쟁력을 중국한테 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놀라울 속도로 발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터리의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중국에 진출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배터리들이 전혀 중국 자동차에 실리지 못하게 막아놓고 자기네 기업에는 보조금을 쓰고, 아마 우리 기업의 어떤 기술들도 빼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일제히 세계의 자동차 배터리를 완전히 석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어떤 중국을 패기 시작하니까 세계의 어떤 자동차 메이커들이 중국을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수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배터리의 1위로 일약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어서 거의 뭐 화웨이한테 1등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최근에 반도체 부품 공급을 미국이 차단하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다시 스마트폰 1위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G에서는 완전히 저희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밀려 있었는데, 요번에 그 대규모의 수주를 미국의 그런 통신회사와 삼성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아까 얘기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그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선도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결국 저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전략적인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미중 대결의 2.0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그 상황을 즐겨가면서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과 일본과 인도와 호주가 쿼드라는 걸 만들어서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취해야 된다.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일본과 인도가 중국의 어떤 부상과 관련해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균형 외교를 얘기할 텐데, 훨씬 우리보다 힘센 나라들도 균형 외교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건 뭐냐? 역시 한 나라가 이 지역을 지배하는 것은 안 된다. 같이 균형을 만들자. 이런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의 안전을 공유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장시간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살 것은 저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위기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중산층의 붕괴, 이런 상황들이 정권들이 다 흔들리고 국가가 분열되고 국민들이 분열되는 하나의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모든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목격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극단으로, 극자 극으로 가는 그런 현상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 나라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역시 힘 있는 나라들끼리 협력을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구조적 노력을 해나가는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그 파트에서 한국이 역할을, 영향력을 증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G7에 한국이 초청됐던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G7 국가의 일원으로 G8, G9, G10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